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다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요, 부동산 전문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표영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요즘 바쁜 일상 보내고 계신데 현장에 그렇게 간다고요? 이제 사실 그 어떤 데이터로만 읽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서 현장을 직접 보거나 체크하지 않으면 페이퍼로 나온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데이터 조작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100% 오른 것을 뭐 20%만 올랐다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했어. 저도 이상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상하다고 그때 아예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분명히 이 지역의 아파트는 2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11% 올랐다고 발표하냐. 맞아.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냥 평균치를 잘못 냈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 서글펐습니다.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 요즘에 직접 현장을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가본 현장은 어디입니까? 뭐 여러 군데 가산동도 가보고 광명시 쪽도 가보고 남양주 쪽도 가보고 하남시 쪽도 가보고 안양 평촌 지역, 이 수도권 지역을 일단 웬만하면 다 가봤죠. 잘 안 가본 지역이 이제 저 의정부나 동두천 지역은 제가 많이 못 갔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 주로 수도권 서울 지역. 근데 요즘에 이제 어디서는 또 어느 쪽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있다.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없다 이러고. 또 어디서는 또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했다. 물론 강남의 일부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이거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또 뭐 야단 맞을 수는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니까. 사실 거래가 되지 않던 아파트 단지가 5년, 4년 만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5년, 4년, 뭐 4, 5년 동안 남들은 막 뛸 때 얘네들은 거래가 안 됐으니까 거래되는 역사가 없으니까 뭐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격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전 가격 대비 2배가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난다는 것은 약간 그 수치 함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매달 하나씩 거래가 됐다면 뭐 지난 대비에 비해서 뭐 1,000만 원 올랐다.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는 게 마치 뭐 2배가 올랐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안 오르던 지역, 거래가 안 되던 지역에서 거래가 오랜만에 나오면서 뭐 고가가 좀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 고가가 반드시 또 최고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21년에 우리가 들었던 정신 나간 집값에 보다는 그래도 하락돼 있는 집값이다.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면서 거래가 좀 이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이제 1월 달에 그 일산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특례 보금자리로 나왔죠.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50년 장기 대출 금융권은 좋죠. 금융권은 그렇게 해서 이자 많이 들어오면 배당하고 또 돈이 없으면 또 국가에서 우리 은행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돈 받고 또 돈 남으면 또 배당하고 게다가 또 인원이 많으면 또 적정히 인원 또 잘라내고 또 새로 신규 뽑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50년 만기 주면 50년 만기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거 어떻게 갚아요? 늘어난 이자, 뭐 기간이 늘어나서 매달 내야 되는 불입금은 좀 작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 그 빚이라는 게 일단 빚이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거래량도 그래서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일단 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집값이 꿈틀해서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논리로 보면 이겁니다. 그 전에 금리가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금리가 2배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대로를 대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갭 차이를 감당을 못하니까 기간을 늘려준 거예요. 보통 우리가 30년 대출 받지 않습니까? 얼마 대출, 몇 년 대출 받죠? 보통 25년, 30년, 뭐 20년. 저도 그렇게 장기 대출은 안 받아봤어요. 역시 알뜰하게 사시는 너무 장기는 좀 그렇고요. 자신이 없죠. 근데 안정적인 직장 다니셨던 분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기니까 계속 빚쟁이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아마 30년 장기 대출 받으신 분들이 아마 거의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의 생명,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이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년 되면 또 신규로 짓고 또 다시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사실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뭐 50년을 한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50년으로 또 메꾼 거죠. 네. 갭 차이를. 네. 여러 가지 아무튼 머리들이 좋습니다. 일단 집값이 훅 떨어지다가 잠깐 올랐던 것은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 그 대출을 쉽게 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요즘에 수도권을 많이 다닌다고 하셨는데 동탄이 그렇게 많이 들썩거렸어요? 동탄이 들썩거렸다라는 뉴스도 네. 사실은 그 동탄역에 붙어 있는 롯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참 살기 좋아요. 왜냐면 동탄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냥 다 슬세권이야. 그냥 반바지 입고 나가면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어느 평수, 뭐 34평인데요. 네. 그 아파트가 16억에 지금 거래가 됐다. 그래서 세다. 야 동탄이 16억이야?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동탄 지역도 다 그냥 16억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네. 그 착시 현상을 만드는 기사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오면 네.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분양하는 단지가 또 많아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분양 전에 이런 거 하나 두 개를 터트리면 기본적으로 아 여기는 분양가가 14억이래 그럼 16억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아파트고 네. 그럼 분양 또 받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 그 시세를 누가 만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거래했다가 취소하고 거래했다가 취소한 게 50%가 넘습니다. 이게 예, 말이 됩니까? 예. 아니 그냥 보통 우리가 뭐 거래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또는 돈이 없어서 갑자기 어려워져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느 지역에 특정 지역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금융당국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걸리면 이건 바로 구속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시세 조정은 그 금융 감독을 받지 않는 또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주 그 뭐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 법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끼케야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3천만 원까지 거 내지 뭐 하고 시세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얼마 전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서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뭐 제가 막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났고 아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주변에 분양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띄워놓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분양 시장이 들썩거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반드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추측을 하고 있고 또 그것 말고도 또 분양가가 오른다. 지금이 제일 분양가가 싸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뉴스를 흘리는 매체를 보면 다 건설사와 연관이 있는 언론사일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사실. 근데 이 얘기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검색해보고 공부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까 이제 그 정부가 대출을 풀어줬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 경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값이 오르려고 하니까 그럼 지금은 대출을 조금 쪼이잖아요. 다시. 쪼이죠.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지금 우리 가처분 소득이 그 가계대출 빚이요.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206%입니다. 그래요. 206%. 독일이 56%. 그리고 우리가 그냥 GDP 대비로 따지면 105% 정도 되는데 GDP로 보면 105%니까 그것도 역시 세계 3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처분 소득으로 따지면 206%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빚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 사실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을 산 분들은 최근에 집을 산 분들은 집값이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집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던 분들은 얼마 전에 집값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처럼 한번 떨어지면 좋겠다. 내가 그때 가서 사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분들 중에 한 50%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사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더 올라가면 네. 또 못 사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심리가 많이 네. 작용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 중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랄지 뭔가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 특히 한강변이나 이 양재천변이나 강남의 중앙 부분, 중심부 부분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난 뭐 2020년, 21년 때처럼 야 이건 미쳤다 할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또 여러분 중에 간혹 어디 아파트가 뭐 수십억 찍었다라고 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도 풀어줬죠. 뭐 보금자리 뭐 특례 이런 것도 나오고 좀 그러니까 이제 영끌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그 돈도 아마 다 소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조금 남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른다라는 개념은 오를 수는 있다 치더라도 아마 그 뒤에 바로 그 후폭풍이 어쩌면 일본보다 더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상이 지속적인 상승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금리가 12%, 뭐 14% IMF 때 그럴 때도 집값이 올랐어요. IMF 때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1년 동안 폭락을 하고 1년 뒤에 바로 또 반등해서 쭉 차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반등하고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그 뒤로 장기 하락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거의 6개월 만에 반등했죠. 한 10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달려붙은 거죠. 이제 다시 오르나 보다.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뒤로 2008년, 9년부터 이제 이렇게 장기 하락이 왔으니까 그게 한 6, 7년. 2015년, 16년까지 갔죠. 6, 7년 정도 최소 하락이 갔었죠. 쭉 갔죠. 그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맞아요. 쭉 반토막이 나서 갔어요. 분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죠. 근데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그때 분양받으신 분들 힘들게 분양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또 몇 배가 뛰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를 감당하는 금액보다 아파트 값이 뛰는 금액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라는 이제 맹신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받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금리를 감당할 정도로 소득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통화.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완전히 양극화. 그래서 아마 매물이 쌓인다는 질문, 그 질문은 매물이 쌓이는 지역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또 소진이 빠른 뭐 강남이랄지 뭐 지금 동탄의 그 롯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물 소진이 좀 빠른 편이지만 그 옆 단지 거기서 걸어서 뭐 한 10분 거리의 옆 단지들은 오히려 매물이 쌓이는 경우도 있다. 이걸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한 게 그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나온 것이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근데 그게 사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넘사벽이잖아.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 현대아파트를 누가 샀냐? 외국인이 산 거죠. 저기 남산, 그러니까 남산이 아니고 한남동에 있는 그 빌라 중에 최고급 빌라에서 180억에 거래된 거. 와, 여기가 그럼 그 정도 거래면 우리 옆집, 옆에 있는 나는 그럼 얼마야? 나는 가만히 10억이었는데 갑자기 나도 그러면 70억, 5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싱가포르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거래되는 것은 가끔 그 이제 이런 거 수술하고 코 째고 눈 째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 중에 이제 돈이 남아 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현금 주고 탁 사는 경우는 그거 넘사벽이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거리가 먼 얘기니까 굳이 그걸 데이터화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 수치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착각. 우리 둘 재산을 합치면 평균을 내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쳐요. 그런데 여기에 이재용 회장님이 딱 붙어. 그럼 우리 3명 평균 재산 내면 얼마예요? 엄청나게. 뭐 10조, 20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럼 뭐 부자가처럼 느껴지잖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언론은 탁 나버리니까요. 야, 저기 신고가래. 우리 동네도 신고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 심리를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사실 그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이미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사 살리자고 전 국민 죽이는 길입니다. 아. 전 그렇게 봅니다. 시행사 몇 군데 살리자고 전 국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익이 나고 돈을 벌어서 그게 과연 사회 환원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들은 정말 힘이 들어가고 빚을 내서 막 그 집을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가격은 계속 오른단 말이죠. 근데 네. 사실 요즘 뭐 건축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네. 근데 땅값을 누가 올렸냐? 그들이 올렸단 말이죠. 본인들이 본인 발등을 찍고 있는 현재 부동산 PF가 안 되면 돈 좀 빨리 돈줄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돈줄 풀어주면 그 돈줄 풀어준 걸 나중에 누가 채우냐? 분양받는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분양받는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나냐? 네. 어디서 납니까?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을 내면 뭐예요? 그거 갚느라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우리 형님도 보니까 이 양복도 지금 한 20년째 입는 양복 같아. 그러니까 이 집을 사는 거 자체가 이게 좀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저도 사실 이 양복 어떻게 알았지? 7년 전에 산 겁니다. 7년 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이거 MBC 때부터 입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MBC 그 아침 때 그때 본 양복이에요 이거 지금. 자 우리 저 금융권에서 건설사 PF 하지 말고 우리 이재용 PF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건설사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진정 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 시원한 얘기 표영호TV 표영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설사 얘기하다가 제 옷 얘기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건설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데 아니 부동산에 네. 분양이 안 되면 네. 뭐 분양이 안 돼서 우리 피해 보는 거 있습니까? 우리 저 작가님, PD님 뭐 피해 보는 거 있습니까? 건설사 시행사 네. 피해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피해 보면 안 되죠. 왜냐면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 국민이 아파트 사느라고 네. 부동산 사느라고 빚더미 안고 있는데 그걸 또 풀어준다고 하면 결국 전 국민한테 그 빚을 나눠서 너희들이 져라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늘 그러잖아요. 부동산 이게 무너지면 건설사가 도산되면 그 다음에 금융사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국민 생활이 피폐해지고 나라가 흔들린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건 그 논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네. 그 논리가 틀리다라는 말은 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 논리대로만 계속 가다 보면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아프고 네. 힘들고 하는 이 역사는 언제 바뀝니까? 네. 혁신이란 건 뭐냐면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디 아픈 곳 한 군데는 도려내야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 IMF 때 금융권 안 망했습니까? IMF 때 도산된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우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네. 또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지금 청년들 빚더미에 다 안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부동산 시공사 한두 군데 살리자고 다 떠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요걸 일반화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건설 예. 요쪽이 지금 지금 요 상황이 부동산이나 건설 시장의 상황이 1번 응급실 가야 된다. 2번 일반 병동 정도 가야 된다. 3번 중환자실 가야 된다. 자, 이건 뭐 질문 자체가 저한테 이 3번을 유도하는 질문인데 이건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둔촌주공 살리기 전까지만 네, 해도 네, 응급실 가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네. 둔촌주공에서 응급실을 집어넣으니까 둔촌주공이 지금 피가 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피가 붙을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이만큼이라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다 우리가 감당을 하고 누군가는 이 빚을 또 폭탄을 안아줘야 나는 이익을 보고 그 아파트를 팔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결국 그 폭탄을 끌어안고 마지막에 정렬이 전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전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전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공사나 시행사나 한두 군데 장렬히 전사하는 게 낫겠습니까? 국민은 전사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죠. 네, 안 자, 되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어떤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조합들이 많이 있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어느 개인 회사가 네. 큰 땅을 사서 또는 땅을 이렇게 막 작업을 해서 시행을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삽니다. 네. 왜? 여기저기 땅값을 지들이 다 올려놨으니까. 올려놔서 돈을 벌었는데 다음 땅을 살려니까 보니까 땅값이 또 뛰어 있는 거야. 그럼 번 돈이 이만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한단 말이죠. 원래 이렇게 자꾸 순환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망하면 그 땅값이 떨어져서 경매나 공매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땅에서 분양하는 것은 그만큼 더 싸지는 거 아닙니까? 싸지죠. 논리적으로. 네, 그렇죠. 그럼 분양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죠.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망했던 회사는 한 회사만 날아가면 끝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덩어리가 자, 너무 크니까. 트로이 전차 아시죠? 네. 어? 정의란 무엇인가? 네. 이쪽에 10명이 있고 네. 이쪽에 1명이 있어요. 네. 기찻길이 양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10명이 죽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1명이 죽습니다. 네. 이걸 선택한다는 것이 정의란 무엇인가? 자,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는 것은 이걸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일반 국민들은 이런 말들을 못하냐? 정책을 만드는 분들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요. 이거 시공사나 시행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만들 수 있죠. 자리를. 조용히 그렇죠. 만들 수 예, 있는데 예, 예,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대하다. 알아들으셨죠? 일반인이 그거죠. 뭐 바위로 계란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렇죠. 예? 요즘 그러니까- 바위가 계단을 찍어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은 뭐 저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처리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다. 지금 사실 그 시공사 측의 임원분들 또 시행사 측의 임원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개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좀 만나봤거든요. 네. 그 임원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도 그냥 이렇게 그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면 이게 하도 겁이 나니까 큰 건설사가 흔들린다는 얘기만 들어도 겁나요? 아니 일반 국민들은 겁나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파도가 밀려올까 봐. 왜 밀려와요? 금융이 부실해진다고 그러니까. 금융이 부실해지면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IMF 를 맡겨놓은 돈이 혹시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IMF를 겪었으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네, 네.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왜 불안해요? 자, 만약에 모 은행이 불안해. 네. PF로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해서 네. 자금이 없어서 이게 경색이 일어난대. 네. 본인이 왜 불안하죠? 거기 맡겨놓은 돈을 혹시나 애들이 나한테 못 줄까봐 그게 불안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은행들이 망하고 막 이러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해. 다시 IMF가 올 것 자, 같아요. 은행이 망하는 은행이 많아지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돈줄이 안 도니까 다른 쪽으로 여파가 가면서 이 경제 자체가 확실하게 위축이 되면 국민 삶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팍팍해진다.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한 네, 거지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우리 이거 IMF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네. 금방 딛고 일어나요. 한두 군데 모모 금고에서 PF 대출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수요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모모 금고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뭐 얼마나 본인은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뻥튀기 된 부동산에 자꾸 더 버블을 얹어서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들은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썰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누가 홀딱 벗고 수영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자, 이건 지금 버블이 꺼져 나가면 누가 장난질 친지, 누가 그걸로 돈 벌다가 망가졌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위기를 무서워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다가는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수만큼 터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씩은 하나하나 위험 부담되는 것들을 조금씩 털어내 가면서 다져나가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저보다 한 1000배 만배 훌륭하신 분들이 정책도 만들고 금융을 만들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이나 중산층 분들의 의견은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제 의견과 좀 많이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군데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금융계도 휘청거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야, 내 집은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살던 집도 폭락하고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더 떨어지고. 자, 바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지. 금융권 도산하는 문제, 시공사도 도산하는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여파가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이게 문제지. 내 일상의 여파죠. 자, 10억이란 네. 아파트를 제가 4억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네. 그런데 이게 값이 떨어져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게 6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4억 대출받은 돈은 그대로 은행에서 제가 돈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네. 청산 가치는 6억이란 말이죠. 그럼 제 재산은 2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전에는 분명히 6억이란 돈을 제가 넣었으니까 4억이 어디 날아가고 없잖아요. 이러면
이게 더 심하게 만약에 4억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제 기초 재산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제로죠. 빚만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한 개 가게, 한 개 가게가 늘어나면 경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회생하기 어렵다. 네.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시도한 거죠. 정부에서 네. 연착륙을 시도했는데 연착륙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올라버렸어. 이게 연급등이 돼버려요. 네, 오히려. 경급등. 네. 착륙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땐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도 지금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얘를 잡자니 얘가 뭐라고 얘를 잡자니 얘가 뭐라고 막 너무 난감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부터 나온 말이죠. 어느 정부 때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동산 정책은 고무줄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만약에 표 대표님이 정책을 만든다. 부동산 정책을.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맡을 일이 없으니까 질문 자체가 저한테 좀 안 맞긴 하지만 네. 아니 많이 아시니까 시장. 제가 만약에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을 부양해야 경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웰스 에펙트라 그래가지고요. 부자 된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 효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쓸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오르면 오히려 소비가 좀 늘어나는 이게 웰스 에펙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모든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20년, 21년에 올랐던 가격들이 아직 다 꺼지기도 전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거. 이건 저 같으면 일단 대출부터 조이고요. 사실은 금리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를 여기서 올리면 정말 많은 한 개 기업, 한 개 가게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로 잡으려면 못 잡는데 대출을 좀 조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대출을 거의 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가게, 한 개 기업인지 모르고 계속 지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감당 못할 만큼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다. 지금 부랴부랴 좀 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이고 있지만 받아놓은 대출금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조이고 만약에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조인 것만큼 기간만큼 대출 잔액이 확 준다. 그만큼 많이 갚았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뭐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을 뭐 몇 억을 갑자기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죠. 아까 이제 부자된 기분을 느낀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가난한 기분을 느낄 거예요. 코어 에펙트가 서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그렇죠. 그러면 정책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생길 텐데. 그것은 사실은 집을 가지신 분들, 많이 가지신 분들 말고 집을 가지신 분들도 대출의 빈도가 좀 낮다면 가격이 좀 약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어요. 누구나 가격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지금 그거에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금자리 특례론 나올 때 직감했습니다. 이거 가격 반등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시 사라고 하는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반등한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했습니다. 네, 네. 5차례인가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네. 동결의 시그널을 금리 하락의 시그널로 오판한 거죠.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이번에 동결했죠. 그러나 12월에 12월 전에 여지는 줬어요. 올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딱 한 사람이 잡습니다. 파월입니다. 파월 아니고는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 시장도 그래요. 지금 파월이 대단해. 태어날 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파월. 파월. 예. 우리 이재용 형님도 이 파월 기사 쓰면 지금 막 다 쉬어 잡을 텐데. 아유 참 대단해요. 근데 금리의 영향을 참 많이 받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게 집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집을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집을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이냐, 뭐 언제냐 항상 타이밍이거든. 이분들은요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집을 사려고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적정한 가격이 오면 나는 사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시고 나는 지금 집이 있지만 갈아타기를 통해서 상급지로 옮겨가겠다. 그렇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또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냥 사세요. 예. 아, 그냥 있는데 살아. 아니, 이게 지금 아파트를 사겠다만 먹으면 지금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시라고. 대신 내가 다 가격이 좀 하락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아파트, 적정한 아파트를 나도 사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올라간다고 하는 곳은 계속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그냥 사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받으신다면 그걸 사지 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사지 말라고 하면 분명히 표용은 네가 사지 말아서 난 안 산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또 말을 잘 들어. 근데 아무튼 사고자 하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고요. 자, 또 매도를 하려는 분들. 팔려는 분들. 매도를 하려는 분들도 여기에 대비시키면 똑같습니다. 지금 강남의 경우도요. 모 아파트 단지 약간 뭐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 중에는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도 이 아파트를 청산하고 다른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계속 강남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매물을 잡고. 그래서 사겠다고 누군가 나타나면 또 도망가요. 또 나타나면 또 도망가요. 이분들은 못 팔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팔려면 지금 그냥 파세요. 팔리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내놨는데 지금 몇 개월째 안 팔린다. 심지어 1년째 안 팔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내려서 파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만족을 다 만들어가면서 이걸 키워갑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파세요. 파는 게 낫다. 내려서. 그리고 옮겨갈 거니까. 옮겨갈 거니까. 팔아서 난 집을 안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요. 보통. 그러니까 파실 거라면 그분들 파시고. 근데 제일 위험한 건 그래? 더 떨어진대? 지금 팔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그냥 집을 안 사고 있다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분들은 좀 위험한 거잖아. 막연하게 기다리면 둘 다 양쪽 다 못 잡으니까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보다 항상 그 기본적으로 약간 위기라고 느낄 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때는 없습니다. 모든 주식도 발바닥에서 사서 이 머리끝에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수도. 그러니까 적정선, 뭐 예를 들어서 무릎에 샀으면 허리에 파는 분도 있고 또 허리에 샀으면 가슴에 파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당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 집은 그때 사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지금은 만약에 집이 없는 분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럼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오신 김에 이게 진짜 궁금한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한 번 더 하향으로 출렁거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건설사에 대한 위험 얘기도 해주셨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각파도처럼 오면 다시 한번 부동산이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들어주시면 엄청나게 출렁거릴 겁니다. 한번 제대로 큰 파도 지난번에 22년 때 맞았던 그 하락은 하락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외곽권,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좀 교통이 불편한 곳이랄지 이런 데는 지금 새로 분양하는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합치고 샀다가 거기서 그냥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가격으로만 본다면 회복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야, 오늘 저 표 대표님하고 얘기를 쭉 두 번에 걸쳐서 나누다 보니까 좀 겁나요. 왜요? 근데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는데 그 왠지 막 주변이 다 어렵고 막 건설사도 망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그만 좀 얘기해라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망해라가 아닙니다. 누가 망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이 있으니 이걸 인지하셔라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에 대한 공부나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 옆에 있는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정말 발을 빼지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 계속 거기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전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개인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전 그런 나라 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위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한 개 가구가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명이 있는데 2명은 너무너무 잘 살아. 2명은 그냥 그렇게 살아. 평범하게. 근데 1명이 너무 못 살아. 그럼 이 1명이 너무 못 사는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도 있고 같이 성장, 함께 성장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려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망가지지 않도록 그런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심지어 저는요 어디 가서 좋은 데가 있으면 여기 좋다. 여기 이런 거 좋다라고도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뭐 심지어 저는 이상한 게 저를 하락론자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 이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께 제대로 제가 뭐 건설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위험에 대비하라. 예. 네?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내가 노동을 통해서 아니면 뭐 금리, 뭐 금융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어쩌면 맞아요. 이 중산층이나 부유층에서는 더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층에서는 버는 일에 막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런데 이 중산층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다. 내 돈은 절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는다. 오늘 표영호 대표하고 얘기한 이것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얘기지 하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거기서 또 답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표영호 TV의 표영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